세상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진짜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아마 가장 유명한 대답일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탐험해 보시죠. 자, 이 한마디. 빛이 있으라. 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이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혼돈의 질서가 생기고 거대한 창조 이야기의 막이 딱 오르는 거죠. 아무것도 없던 그 어둠 속에 던져진 바로 그 첫 번째 선언입니다. 창조는요, 아주 정교한 6일짜리 계획에 따라서 착착 진행돼요. 매일같이 말씀 한마디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 캄캄한 혼돈 속에서 완벽한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쌓여서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시작의 이야기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탐정처럼 분석 도구도 써보고 거기서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그래서 진짜 목적이 뭔지까지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겉으로만 쓱 읽으면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텍스트의 겹을 한꺼풀씩 벗겨내면서 그 깊은 의미를 찾아 떠나볼 겁니다. 자,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봐야겠죠?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게 말이죠. 13억 8천억 년 우주 역사에 대한 어떤 과학 보고서 같은 걸까요? 아니면 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신학적인 선언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인 사실로 보느냐, 아니면 신학적인 의미로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텍스트 해석이 그냥 180도 확 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자, 그럼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학자들이 고대 문헌을 분석할 때 쓰는 뭐랄까, 탐정의 도구 상자 같은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엔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딱 짚어볼게요. 자료 비평, 본문 비평, 그리고 양식 비평. 자, 첫 번째 도구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자료 비평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치 여러 조각의 천을 꿰매서 하나의 이불을 만드는 것과 같아요. 학자들은 성경이 사실은 여러 다른 출처에서 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바로 그 각기 다른 조각들, 그 원본 소스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창세기 안에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끝나고 바로 뒤에 2장을 보면요. 창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근데 스타일도 다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도 달라요. 학자들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건 서로 다른 출처에서 온 이야기들이 하나로 합쳐진 거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자, 다음 도구는 본문 비평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손으로 편지를 베껴 쓰다 보면 오타도 나고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수천 년 동안 전해져온 고대 성경 사본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들은 이 수많은 사본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원본은 이렇겠구나 하고 추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특정 구절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본에는 그 단어가 쏙 빠져 있기도 해요. 이런 정말 사소해 보이는 차이들이 보여서 이 텍스트가 수천 년간 어떻게 전해지고 또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구는 양식 비평입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시를 읽을 때랑 법률 문서를 읽을 때, 또 역사책을 읽을 때 다 다르게 읽잖아요. 그것처럼 창세기 1장이 과연 어떤 장르, 어떤 양식의 글이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 교과서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시일까?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탐정 도구들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다시 들여다보면 과연 어떤 패턴이 보일까요?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바로 신적인 능력이라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과학책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으로 딱 놓고 보면 혼돈을 질소로 바꾸는 그 절대적인 힘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집트 제국을 상대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출애굽기에서도, 또 인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다니엘서에서도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창세기 1장의 진짜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의 렌즈로 다시 보면요. 창세기 1장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학 설명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창조의 주체가 누구이고 도대체 왜 창조했는지를 밝히는 아주 장엄한 신학적인 서곡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의 진짜 목적은 이런 것들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걸 선포하고요. 또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류에게는 이 세상을 잘 돌봐야 할 특별한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대장정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한마디로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창조된 모든 것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의미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강력한 예시인데 당시 다른 고대 문화에서는요. 7번째 날은 뭔가 불길한 날, 운 없는 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 통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아니다. 이날은 창조가 완성된 자리고 축복의 날이다 라고 거룩하게 선포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텍스트의 배경과 진짜 목적을 알고 나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다층적인 접근 방식이 우리가 그냥 안다고만 생각했던 다른 수많은 고대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새롭게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